똑똑한 아이로 만드는 배경지식 쌓기 독서법. 정하나, 박주일, 지연.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바보짓이다. 독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지 결코 이제부터가 아니다. 오늘 읽을 수 있는 책을 내일로 넘기지 말라. 홀브룩 잭슨 영국 비평가. 요즘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지과학자인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 데니얼 윌링햄은 이해력이든 비판적 사고든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잘하려면 우선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논리적 추론이나 문제 해결 같은 최상위 인지 과정도 사실 배경 지식에 기반한다라며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보통 80, 90%의 내용은 알고 나머지를 채워 넣는다. 100% 다 안다면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는 것이 60, 70%밖에 안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채워 넣기에 급급하다가 읽기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컴퓨터에 관한 잡지를 읽는다면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이해를 하기에는 힘든 것과 같다. 배경 지식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보거나 경험하는 것이다. 박물관 견학, 농사짓기 체험, 만들기 체험, 각종 실험, 여행 등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시간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다. 이럴 때 간접 경험이 좋은 대안이 된다. 옛날에는 집안에 옛 이야기나 경험을 들려줄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많이 계셨다. 그러나 요즘은 핵가족이 대부분이고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할 시간도 부족하다. TV를 중심으로 거실에 앉아 TV와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면서 필요한 몇 마디를 주고받을 뿐이다. 누가 뭐라 해도 부모와의 대화는 가장 좋은 간접 경험이다. 부모가 살면서 몸과 머리로 느낀 지혜들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라고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한다.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검증되지 않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자료도 많다. 고급 정보는 유료이거나 찾기가 어렵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다가 3000%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 윌리햄의 말처럼 이해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경 지식을 늘리는 것인데 배경 지식을 쌓는데 독서만한 것이 없다. 배경 지식을 늘리기 위한 독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평상시 관심이 있던 주제나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주제의 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읽는다. 나이와 독서 수준을 고려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 공부하듯이 독서하는 것이다. 조선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조선의 역사를 소재로 쓴 소설책이나 조선시대의 인물에 관한 위인전을 읽는다. 수학에 관심이 있다면 수학자에 관한 위인전, 수학의 역사와 같은 책들을 통해 수학적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모르는 것은 집요하게 찾아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 책을 읽으면서 알지 못하는 단어를 보면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을 통해 뜻을 이해하면서 꼼꼼히 읽어 나간다. 또 만약 조선시대의 역사에 대해 읽다가 장영실이란 인물에 관심이 생겼다면 그에 관한 또 다른 책을 찾아 읽으며 깊이 있게 파고든다. 고전이나 오랫동안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라면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것을 추천한다. 좋은 책이라면 그 한 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상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단테의 신곡과 같은 책을 정독해 읽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힘든 만큼 얻는 것이 많다. 신곡을 정독한다면 중세 서양의 문화, 경제, 인물, 종교, 신화를 한 권의 책을 통해 모두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모하며 읽기를 추천한다. 메모하며 읽기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로 알게 된 지식, 글을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 느낌 등을 책 옆에 짧게 메모하는 방법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멘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순 가설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을 의식적으로 복습하지 않는 한 학습 후 20분이 경과하면 단기 기억이 급속히 감소된다고 한다. 결국 독서를 하며 알게 된 지식들을 20분 내에 메모하는 것이 배경 지식을 쌓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약 우리 아이가 유독 게임을 잘하는 아이라고 치자. 새로운 게임을 접해도 금세 익혀 다른 아이가 노력한 시간에 비해 월등히 빨리 터득한다. 이는 우리 아이가 게임에 대한 이해력이 좋은 것이다. 게임에 대한 이해력은 그와 유사한 게임을 한 게임을 통해 체득된 배경 지식에 의한 것이지 날 때부터 새로운 게임을 잘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많은 독서 경험을 통해 배경 지식을 쌓고 그것이 모이면 이해력과 사고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스토리로 기억하라.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쓴 작가의 마음이 되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 헨리 소로 미국 사상가 및 문학가.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건망증보다 더 무섭다는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 용어는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기억력이 크게 저하되거나 간단한 계산조차 암산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번호는 외우기 힘들지만 한두 시간짜리 영화의 스토리는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 우리는 시각적인 장면을 오래 기억하고 한 번 본 영화의 스토리는 억지로 외우려 하지 않아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즉 우리는 그림과 스토리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때 그림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좋고 스토리는 배경 지식에 기반해야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스토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 신경연구 학습만화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소설을 읽으면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하루 30쪽을 읽어도 그 효과는 5일간 지속된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매일 저녁 소설을 30쪽씩 읽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fMRI로 뇌를 촬영했다. 그 결과 언어의 감수성을 맡고 있는 좌측 두엽이 활성화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소설을 읽고 있지 않아도 이 부분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효과는 최소 5일 이상 지속되었다고 하니 소설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학창시절 학습 내용을 쉽게 외우는 방법 하나쯤은 알고 사용해 보았을 것이다. 앞 글자들을 조합하여 외우기, 노래 가사 바꾸기, 스토리를 만들어 외우는 방법 등 사람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스토리를 만들어 외우는 스토리텔링 암기법은 외워야 할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어서 외우는 방법이다. 물론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로 엮으려면 어렵겠지만 말이 되지 않아도 스토리로 엮어서 외우면 일부분의 스토리만 기억해내도 암기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스토리텔링 암기법을 적용한 학습용 만화책들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학습용 만화책은 학생들이 암기하기 힘든 한자, 역사, 사자성어, 수학 공식, 과학적 원리 등을 재미있는 만화 스토리로 만들어 흥미를 갖고 쉽게 읽을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학습의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책들이다. 독서를 깊이 하는 학생들도 학습 만화를 쥐어주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집중해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학습 만화의 형식을 띠지만 내용은 학습과는 별개인 책이나 학습적 요소는 갖추었으나 질이 낮은 책도 있기 때문에 책을 사기 전에 부모가 먼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 1학년에서 4학년 개정수학 교과서도 수학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스토리텔링 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수학 교과서에 스토리텔링 학습이 적용된 예로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학생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길이의 단위, 길이 적정, 길이의 합과 차 등을 배우게 된다. 아이들이 스토리텔링 학습에 익숙해지고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측정, 연상 능력 외에도 지문 이해력, 쓰기 능력 등이 필요하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읽고 이해하고 쓰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독서만 한 것이 없다. 예전에는 정확하고 빠른 계산 능력을 중시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계산보다는 실생활과 관련된 긴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자신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원리나 공식을 적용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지를 통해 연습만 반복하거나 학원에서 강사의 문제풀이를 보며 구경만 하는 학습을 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교과서와 수학 익힘체 기본 문제집을 반복해 읽히는 것이 중요하다. 뇌 운동이 활발해지는 상상력 키우는 독서법. 독서는 하나의 창조 과정이다. 예렌 브루크, 우크라이나 작가. 하루에 생산되는 정보의 수는 수십억 건에 달한다. 어제의 새로운 지식이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템과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다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지식과 경험 속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사물을 보는 독창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사 속의 훌륭한 위인들은 자신의 상상력의 원동력이 독서임을 밝히고 있다. 의자에 앉아서 우주를 상상한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에 걸려서 컴퓨터를 통해서만 몸을 움직이고 연구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우주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의 우주에 대한 상상력은 책 읽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어린 시절 내성적이고 워낙 마른 데다 혀가 짧아 발음도 좋지 못했다. 그래서 늘 친구들의 놀잇감이 되곤 했다. 그 시절 호킹은 남들이 보지 않는 어려운 책을 보는 지적 즐거움을 위안으로 삼으며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그런 석가는 호킹을 지적으로 남들보다 앞설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던 그는 올더서 허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어느 날 그는 루게릭병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졌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욱 과학에 매진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우주 물리학에 무섭게 몰입하면서 결국 우주를 다르게 보는 눈을 갖기 시작했다. 호킹 박사의 말로 독서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모범 사례다. 독서를 통한 상상력이 그에게 새로운 우주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독서를 하면 왜 상상력이 자랄까? 영화나 TV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일까? 과학자들은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와 영상을 볼 때 각각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비교해 보았다. 책을 읽는 아이들의 두뇌가 영상을 보는 아이들의 두뇌보다 더 활발히 움직였다. 영상을 볼 때는 시각적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책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읽기 때문에 상상해야만 했고 그 덕분에 뇌는 부지런히 일했던 것이다.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동화책을 읽도록 해주자. 동화는 아이들을 위해 쓴 책이다. 동화는 전래동화와 창작동화로 나뉘는데 전래동화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검도끼, 은도끼 등
친숙한 동화다. 창작 동화는 작가가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지어낸 이야기로 권정생 작가의 강아지 똥과 같은 책을 말한다. 동화책은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는 데 좋다. 예를 들어 선녀와 나무꾼을 읽고 선녀는 아이가 둘이나 되는데도 왜 나무꾼을 버려두고 하늘나라로 갔을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레박은 어떤 모양일까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상은 왜 사과는 위나 옆이 아니라 밑으로 떨어질까? 같은 뉴턴의 질문처럼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등 저학년은 상상력을 키우는 절호의 시기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상상력이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말한다. 고학년이라면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J.R.R. 톨킨의 3부작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은 인간과 호빗, 요정, 난쟁이, 오크 등과 같은 인물 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프로도가 암흑 군주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를 제기하기 위해 전쟁과 암흑 반지의 유혹을 스스로 이겨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세계 3대 판타지 소설로 꼽히기도 한다. 반지의 제왕과 같은 판타지 소설을 읽을 때는 다른 종족의 모습을 상상해가며 읽게 된다. 생김새부터 시작해 턱성, 언어 등 있는 내내 머릿속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려 애쓰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로운 세계를 그려보면서 상상력이 자라는 것이다. 상상력을 키우는 독서 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책을 읽는 도중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거나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독서를 하며 상상하는 활동은 아이의 내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다만 부모가 주의할 점은 이 과정에서 아이를 재촉하거나 많은 분량을 주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쫓겨 상상할 기회를 빼앗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적절한 난이도의 책을 줘야 아이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 너무 어려운 책, 너무 쉬운 책은 아이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은 책이 적당할 것이다. 세 번째,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글자를 깨우치기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고 글자에 집중해 읽는다. 그렇다 보니 책을 읽었어도 자유롭게 상상하지 못할 수 있다. 부모가 책을 읽어줌으로써 아이는 글자를 읽는 활동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네 번째, 독서를 한 후 자녀에게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열린 질문은 단답형이나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 방법으로 아이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한 권의 책에서 10가지 지혜를 얻는 독서법. 과학에 관해서는 친신간을 읽어라. 그러나 문학이라면 고전을 읽어라. 고전은 항상 현대적이기 때문이다. 리턴, 영국 정치가 및 소설가. 옛사람들은 독서의 의미를 독서 자체에 두었다. 옛사람들이 독서 자체에 의미를 두고 읽었던 이유는 책의 종류가 한정되고 독서의 목적이 자기 수양에 치중되어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책의 종류, 책을 읽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과적인 독서 방법을 찾아 읽을 필요가 있다. 책의 종류에 따라 주의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동화나 이야기책, 문학책을 읽을 때는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주인공이나 인물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책이 주는 감동, 주제를 통한 깨달음, 저자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책의 내용 중 가장 재미있는 부분, 인상 깊은 부분을 가슴속에 담고 주인공의 감정선을 쫓아 울고 웃으며 읽는다.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 책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다시 되새겨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대강의 줄거리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 시를 읽을 때는 각 연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재미있는 표현, 되풀이되는 말, 비유를 생각하며 읽고 시를 읽으면서 시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중심 생각을 알고 느끼는 것이다.
과학책과 같은 전문 서적을 읽을 때는 새롭게 안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한다. 읽는 도중 더 알고 싶은 점, 궁금한 내용을 메모하거나 찾아보며 읽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적용하거나 실제로 해보고 싶은 실험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역사책을 읽을 때는 가능하다면 관심 있는 사건이나 시대에 관해 2권 이상의 책을 읽고 비교, 조합해 보는 것이 좋다.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생각에 그물이 짜이고 비판적 읽기도 가능하다. 아이는 역사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인전을 읽을 때는 인물이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중점을 둔다. 주인공이 어떻게 자랐는지, 주인공이 활동한 시대는 어땠는지도 생각한다. 또한 주인공에게서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고전이나 철학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며 그들의 논리적 전개,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읽다 보면 유명한 인물이나 존경받는 이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겠지만 결국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책을 읽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것이 옳은지 비교해서 판단하느니 또는 더 알고 깨달을 때까지 유보하거나 늘 질문을 갖고 고민해 볼 수 있다. 사회과학책은 용어를 정확히 익히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도 한번 알게 되면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알수록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책의 종류와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 책 읽는 방법을 달리한다면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10가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려면 책을 읽고 그 안에서 당신이 그리고자 하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링컨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도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창의성 교육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융합교육도 학생들이 과학기술 소양을 인문학이나 예술 등 타 분야와 연계시켜 공부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살아있는 교육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에 흥미를 갖고 즐겁게 공부하며 융합 정신을 갖춘 창의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한 가지 분야와 다른 분야를 접목시키는 융합교육이 대세를 이루고 있듯이 독서도 마찬가지다. 독서를 할 때 한 가지 분야의 독서보다는 다른 분야와 융합시키는 독서를 해야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창의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청년들의 멘토로 유명한 시골 의사 박경철은 얼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 관한 뛰어난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부러움과 놀라움을 샀다. 안계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서 습관에 따르면 박경철은 니체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라는 말을 신조로 삼고 있다고 한다. 그가 분야를 넘나들며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수준 높은 통찰력을 갖춘 것도 바로 독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 덕분이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책에는 새로운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겪어보지 못한 세계가 담겨 있다. 물리적, 경제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책인 것이다. 경험으로만 배우거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만 살아가면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생각과 사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책을 통해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세계를 접하고 그 중에서 자신이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은 분야를 골라 탐구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로 만드는 책 읽기다. 책 읽기를 통해 여러 분야를 넘나들 수 있다. 대학에서 여러 전공을 하거나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책 읽기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면 다양한 세계를 넘나들며 안목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 박경철은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인생은 책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누군가 내게 당신이 있기까지 무엇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것이다. 학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저는 책으로부터 세상을 배웠습니다. 세계적인 동물학자인 최재청 교수는 열대우림을 누비며 동물행동학을 공부했고 민벌레 등 곤충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는 미국 곤충학계의 젊은 과학자상 등을 받기도 했다. 특이하게도 그의 서재에는 과학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양한 분야의 책이 꽂혀 있다. 분야를 뛰어넘는 독서력 덕분에 그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져서 개미 제국의 발견은 일반 동물학 책이 아니다. 고도의 분업에서 치열한 권력투쟁에 이르기까지 그가 펼쳐보인 개미의 세계는 한 권의 역사책이며 한 권의 인문사회학 책으로 경이로운 그 자체다.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은 재미와 성자를 동시에 안겨주는 책으로 그동안 생태학을 자연과학적 틀 안에서 생각해왔던 것을 넘어서 인문사회적으로 확장시킨 책으로 평가받는다. 창의성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학교나 가정에서는 획일적인 교육만 시키고 있다. 가정에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한다. 내 아이가 걸음마가 늦거나 한글을 읽고 쓰는데 조금만 느리면 걱정부터 앞선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보고 적어도 남들과 똑같은 수준의 아이로 만들고 싶어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남들과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싫어한다. 남들과 다른 아이들은 튄다는 이유로 소위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와의 경쟁에서 이기라고만 가르친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과 취향을 갖고 있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도 각자의 성격, 성향, 취향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관심 있어 하는지를 파악해야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개발시켜주려 노력한다. 다른 아이와의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치지 않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즉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한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남과 다름을 인정하고 창의적인 아이들로 키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